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가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천론의 과정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은 크게 볼 적에 6개로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4개의 단계로 나눠볼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앞선 시간에 강의했던 것을 우리가 복습을 해본다면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인테이크라고 하는 접수 단계 한번 적어보죠. 복습을 좀 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 어쨌든 문제의 보고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단계가 접수 단계, 인테이크라고 이렇게 씁니다. 인테이크라고 하는 접수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조사 단계, 스터디라고 하는데 영어 단어의 어떤 자료 수집 단계니까.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사정 단계, 아세스먼트에서.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쓰는 사람도 있고 쓰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제 여기에 같이 쓰고 있지요. 목표 설정 및 계약 단계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가 개입, 여섯 번째 단계가 종결 단계로 종결이든 종료로든 마감이든 뭐라고 줬습니다. 접수 단계에서는 우리가 정리할 적에 접수 단계 아주 잘 나오는 영역이죠. 접수 단계에서는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그리고 문제를 확인한 결과 소위 기관 성격이나 전문가의 이 전문 영역과 일치가 된다면 관계를 형성해서 시작을 하게 되죠.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될 겁니다. 기니까 그냥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한 결과 그 문제가 기관의 성격이나 전문가의 전문성과 거리가 있다면 이제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또는 전문 기관, 관련 기관에 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의뢰라고 합니다. 이 의뢰에 대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 문제 확인, 관계 형성, 오리엔테이션 아니면 만남, 문제 확인, 의뢰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첫 번째 단계 접수라고 했는데 바로 이 만남에서 우리는 하나 또 뭘 첨가를 했죠? 만남에서 우리가 리치아웃을 옛날에는 앉아서 기다리는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만남을 강조하고 특히 공무원 시험과 같이 더불어 병행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서울시의 민간 경력자 채용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찾아가는 동사무소 이런 그 행정 지금 집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적극적 이런 만남을 리치아웃이라고 하는 것도 봐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료 수집이라고 그랬지요. 물론 사회복지 조사론을 통해서 조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알아보는 것을 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약속된 논리적 원칙이나 서로가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한 표준화된 절차에 따른 지식 탐구의 과정, 뭔가를 알아보는 과정을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기본 유형적 틀은 이렇게 논리적 원칙이나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조사라고 합니다. 바로 이 조사에서 다양한 조사의 원천이 등장을 하겠습니다만 뭐니 해도 그래도 가장 신뢰롭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클라이언트 본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런 자료가 될 거예요. 그러나 클라이언트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소 조작된 거라든지 다소 왜곡된 아니면 어떤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자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다루는 것이 이 사정이 되겠는데 사정이라는 것은 종래와는 달리 종래에는 진단이라고 디아그노시스라고 썼던 이거에서 이제는 사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종래에는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잠정적 소위 여기는 그 전문가의 잠정적인 개입 전략 수립이야. 개입 전략 수립 단계를 사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진단이라고 하지 않고 사정이라고 할까? 종래의 진단이라고 할 적에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점만 찾아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개입 전략을 수립했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점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도, 클라이언트의 자원도, 클라이언트의 소위 가능성까지도 파악해서 개입 전략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옛날처럼 진단이라 하지 않고 사정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진단이라고 할 때는 일방적으로 워커라고는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치료 방향으로 이끌어 갔습니다만은 오늘날 사정이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당연 참여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종래의 진단이라고 할 때는 이 진단에서 개입 전략을 수립할 때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접근을 했지만 오늘날의 사정이라고 할 때는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하면서 개입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또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단순히 병리적 측면을 가진 치료 대상으로만 보던 진단과는 달리 물론 그렇게도 보지만 그뿐만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도 가진 성장 가능성의 존재 또는 능동적 존재라고도 본다는 점에서 진단과는 차이가 나게 사정이라고 오늘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설정은 사정 결과의 명료화 와 개입 전략의 구체화의 과정을 합쳐서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실천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몇 회 만나서 시행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을 바로 목표 설정 및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 개입에서는 당연히 종래처럼 치료의 영역, 오늘날에도 역시 치료의 영역이 더 많겠지요. 그러나 옛날과는 달리 원조가 상당히 강조되면서 오히려 원조가 더 치료보다 더 강조되는 치료해준다. 일방적인 전문가의 일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치료 또는 진단이 되겠습니다. 원조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 조력자 이네블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원조가 되겠는 바로 이런 치료와 원조의 과정을 합쳐서 개입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치료였거든요. 조사해서 전략 수립하고 치료해주면 끝났습니다만 이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능력을 갖추는데 힘을 실어주고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과정에는 두 개의 과정으로 소위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또 영역에 따라서 인지 영역의 치료, 또 그러면 행동 영역의 치료, 정서 영역의 치료 이런 식으로 또 영역별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는 치료라고만 부르던 것을 오늘날에는 원조 영역의 비중을 높여가면서 표현을 개입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종결이죠. 소위 평가 및 피드백이죠. 피드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던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의 큰 틀이 되겠고 이 큰 틀에서 당연히 문제가 언제나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루고 있는 것은 사정의 대상, 사정의 특징은 우리가 사정의 특징에서는 여러 가지를 설명했지만 사정의 대상을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보면은 사정의 대상에서 사정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정의 대상 또는 사정의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오랫동안 지금도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문제지요. 클라이언트 문제가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접근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인의 사정에서 첫 번째는 바로 개인에 대한 사정이라고 썼는데 바로 클라이언트의 문제 사정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 사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클라이언트 문제는 꼭 문제점만, 병리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클라이언트의 감춰진 가능성이나 감춰진 자원도 찾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문제 사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문제라고 할 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존슨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 규명의 3단계를 제시할 때 문제를 규명할 때는 충족되지 않은 클라이언트의 충족되지 않은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충족되지 않은 이 욕구가 무엇인지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찾아봅니다. 욕구를 인식한다. 또 그런가 하면 충족되지 않은 이 적극적이죠. 또 소극적으로 클라이언트 욕구 충족의 장애물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가?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장애물을 찾아봅니다. 장애물을 규명합니다.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욕구 충족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정할 때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은 욕구 충족의 장애, 바로 욕구 충족상 장애를 제거하는 이러한 단계로 존슨이 제시해 사람 이름은 그렇습니다만 존슨이 제시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규명의 3단계라고 설명합니다. 뭐가 너를 짜증나게 해? 뭐 때문에 그런 짜증이 났어? 아 그래? 그렇다면 그 짜증나는 장애물을 제거해야지, 문제점을 제거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존슨이 제시한 문제, 뭐냐면 클라이언트의 문제 사정의 3단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생태학적 관점도 있지 않습니까? 클라이언트는 여기는 이 보면 클라이언트의 문제라고 해서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측면으로만 설명을 했지만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정할 때는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문제 사정할 때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할 때는 클라이언트 개인적 그리고 환경적 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를 제거할 때는 클라이언트의 성격상 또는 클라이언트의 주변 환경상 이런 것을 같이 따져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환경적 측면에서의 장애물도 찾아봐야 되고 또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발달, 생애 주기에 있어서 발달상 문제도 규명해 봐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다양한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측면만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개인적 측면에서 욕구 충족을 무엇이 충족되지 않았는가, 무엇이 그 충족되는데 장애물로 존재를 하는가. 그 바로 그 장애물이 환경적 측면인가 개인적 측면인가 개인 생애 주기의 발달상 미흡으로 인한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규명해 봐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사정이 되겠어요. 클라이언트의 문제 사정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이 역시 클라이언트의 이제는 사정이라고 있기 때문에 아세스먼트라고 있기 때문에 문제만 사정한다면 이것만 가지고 온다면 우리가 진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강점도 사정하죠. 클라이언트의 강점도 사정합니다. 클라이언트의 강점 사정, 거기 강점 사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클라이언트는 어떠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물론 여기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강점, 자원, 강점, 또 자원, 또 뭐 가능성. 자,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합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교육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러면 어떤 환경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지지하는 자원, 인적, 물적 자원에는 어떠한 자원이 있는지 이런 것을 규명하는 것이 바로 강점 사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강점 사정,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꼭 문제가 있는 치료 대상인 병리적 측면으로만 둘러싸인 이렇게 보지 않고 클라이언트는 보이지 않으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또 보이지는 않나 무한한 자원이 잔재되어 있는 또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로도 본다는 점에서 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의 가족 사정이 되겠죠. 클라이언트의 가족 사정. 그래서 가족의 사정에는 세 가지 클라이언트의 문제, 클라이언트의 강점, 클라이언트의 가장 측근에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환경이 무엇이냐 바로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가족 사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게 다뤄볼 것은 역시 가족 사정이죠. 클라이언트의 가족에 대한 사정이 되겠는데 과정은 놔두고 자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가족 사정. 자, 교재에 있는 것은 클라이언트 가족 사정의 대상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가족 구조. 다 쓰겠습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의사소통과 그리고 가족 구조를 가지고 가족을 사정하게 됩니다. 그 가족에는 그 또 가족 구성원들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어떠한 강점이 있으며 어떠한 가능성이 있으며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을 가족 사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가족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에는 다양한 의사소통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경험적 가족치료 모형을 만들었고 그리고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형을 만들었던 사티어의 이런 의사소통 유형을 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여기에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처럼 가장 기능적 가족 구성, 맞아 가족들에는 기능적 역할을 하는 기능적 가족과 역기능적 가족이 있는데 기능적 가족 또는 개의 가족들 사이에 긍정적 방향으로 역할을 하는 의사소통에는 일치형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일치형. 자, 여기 의사소통을 보면은 의사소통은 5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의사소통은 어떤 사람은 공격형 또는 비난형으로 우리 한번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의 가족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주변 친구이나 친인척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아니면 또 형제 자매 간에 어떠한 의사소통, 샌더와 리시버의 대화가 어떤지. 어쩌면 요즘 제가 저희 집 요즘에 들어서 이게 생각해 보면 제가 자꾸 스테를 받다 보니까 뭐 가족들이 뭘 물어보면 뭐가 그냥 바로 답이 뭔가 짜증이 묻어 있는 불퉁거리는 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신랄하는 조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나는 권력자잖아요. 과장이고 아빠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약간 다들 힐난형, 비난형으로, 공격형으로 요즘 의사소통이 공격형 또는 비난형으로 이렇게 제가 진행하고 있다.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것은 좀 호흡을 하고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는데 뭘 물어보면 그냥 바로 그냥 힐난 쪽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좀 고쳐볼까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아첨형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복종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상대방의 의사에 예스만을 잇는 예스만을 하는. 어쩌면 요즘 보면 이제 거꾸로 보면은 식구와 같은 입장에서는 안식구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짜증이 자꾸 묻어나니까 그냥 아마 느낌이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고 해서 타인의 아니면 상대방의 의견에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아첨형이라고 이렇게 보답니다만 복종형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초이성형 계산형이라고 하는데 계산형 피도 눈물도 보이지 않게 모든 대화를 아주 철저한 어찌 보면 아주 냉철하고 깔끔하고 똑똑하고 뭐 이렇게 보이지만 싸가지 없게 보이는 아주 모든 대화를 철저하게 계산에 바탕을 두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차갑기가 그지없는 이런 대화 유형도 있죠. 초이성형. 또 그러면 주의산만형. 주제가 수시로 바뀌어나가는 이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마무리도 짓지 않고 바로 다른 얘기로 이렇게 막 넘어가는 이런 그 대화도 있지 않습니까? 주의산만형. 또 그러면 샌더와 리시버가 서로 주고받는 말이 서로 일치가 되는 일치형. 이렇게 자, 여기 교재에서는 다시 뭐 주의화형, 무관심형 이렇게 또 집어넣습니다만 지금 여기는 거기와 교제한 장관이 세티어가 제시했다. 이건 세티어가 소위 경험적 가족치료 모형 또는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형을 제시했던 세티어가 주장했던 5대 의사소통 유형을 한번 바꿔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만 학자들이 주장했다 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이 이렇게만 표현되거나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위 이중 구성 메시지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표현하는 이중 구성 메시지 있고 다양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 기능적 의사소통은 샌더와 리시버가 말을 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이 모든 내용이 딱딱 일치가 되어가는 일치형이 가장 기능적, 긍정적 측면의 의사소통인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역기능적, 부정적 측면의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구조도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가족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데 가족 구조에는 거기 가족 체계, 또 가족 규칙 또는 가족 규범이라고 그러죠. 가족 규범, 가족 체계, 또 가족 역할. 또 그런가 하면은 세대 간 양상은 뒤로 하고 가족 구조는 권력 균형. 또 세대 간 양상. 자, 보통 우리가 가족구조 사정의 대상, 가족구조 사정의 대상으로서는 바로 이렇게 가족체제 사정, 또 가족 역할 사정, 또 그런가 하면은 권력 균형 사정, 또 세대 간 양상 사정 등 이렇게 5개의 사정을 가지고 설명해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박스 안에 이렇게 가족구조 사정 대상으로서는 5개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가족체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체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배운 것처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구성요소, 다양한 구성요소가 서로를 돕는 과정을 형성해서 하나의 실체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체계,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가족체계 어떠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가, 얼마나 상호 의존성이 강한가, 그것이 너무 지나쳐도 너무 약해도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너무 지나치게 되면 소위 경계선의 개념으로 온다면 밀착형 경계선을 가진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너무 자유분방하고 개성을 존중하는 가족체계가 상호 의존성은 있으나 그것이 아주 약한 선으로 구성이 된다면 서로 분리된 소위 경계선을 가진 그런 걸로 인한 문제점이 있는 가족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체계가 얼마나 이 구성요소도 간 얼마나 상호 의존성이 명확하게 존재를 하고 강하게 존재하느냐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가족체계가 되겠어요. 다음에 가족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규칙이죠. 여기 규범이라는 것은 여러분 규칙 아니겠습니까? 규칙. 모든 집안에다 소위 가족 내, 저희 집안 내력으로 가져오는 가족 규칙도 있고 하는 것처럼 모든 거에는 가족 규범이 존재를 합니다. 어떤 규범이 존재를 하는가? 어떤 규범이. 집집마다 다른데 왜 그래? 왜 애들을 그러면 돼?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쪽에 맞으면 제사상 진설하는 거 간섭하듯이 그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책을 쓰면서 애들을 키울 때는 이렇고 가족 구성을 다니는 이렇고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명제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 규범, 가족 규칙. 다음에 가족 역할. 가족 역할이라는 것이 뭡니까? 역할. 자, 우리가 보면 역할을 알기 위해서는 지위를 알아야 되는데 지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위치를 지위 스테투스라고 합니다. 이 지위에는 귀속적 지위도 있고 업적 지위도 있는데 귀속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주어진 지위. 나는 부모에게 자식으로서의 지위이지 않습니까? 자식으로서 지위는 내 의지와는 달리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미 나는 자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귀속적 지위죠. 그에 비해서 부모의 지위는 뭐 실수해서 났습니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은 두 사람은 사랑을 기본 전제로 해서 잉태를 하고 자식을 낳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스스로 의사에 의해서 자식을 만들었다 해서 업적 지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귀속적 지위든 업적 지위든 모든 인간은 수없이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벌써 부모로부터 자식으로서 지위, 또 그런가 하면은 할머니로부터는 손녀로서 주의, 이웃으로서는 이웃 주민으로서 주의,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주의, 중학교 동창으로서 주의, 지역 주민으로서 주의, 동아리의 한 구성으로서 주의, 수없이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위, 각각의 지위에 걸맞는 행동을 역할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역할에, 각각의 지위에 걸맞은 행동을 해줄 것을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요구하고 압력을
행하는 것을 역할 기대라고 합니다. 언니가 되어가지고 이 말은 뭐야? 언니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언니의 지위에 맞는 역할을 해야지 라고 이렇게 압력을 내리는 거거든요. 나이가 몇 살이야? 나이를 처먹었으면 나이에 걸면 나이로 평가될 수 있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에 걸맞은 행동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않는 거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역할 지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가족에는 당연히 부모로서 지위가 있고 자식으로서 지위가 있고 남편으로서 지위, 아내로서 지위, 형으로, 언니로, 누나로, 동생으로서 지위가 다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할, 가족 역할에 대한 기대에 얼마나 부응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면 소위 큰아들이나 큰자식은 여러분 세대는 안 맞겠지만은 지금 태어나는 순서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것처럼 꼭 큰아들만이 많은 집에서는 큰아들이 또 가정을 이끌고 가문을 이끌면서 이렇게 형제들을 주무르고 이렇게 살았던 오랜 옛날이 있었지만 또 많은 가정에는 큰아들과는 달리 그 일을 맡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집안에 대한 그 대부분의 대소사를 그 형제가 다 해. 제 주변 친구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어떤 큰아들이라고는 그 지위는 타고날지를 모르나 그 큰아들의 역할을 하는 복은 따로 있는가 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것도 바로 가족의 사정, 가족 사정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중심으로 하는 형제를 중심으로 그 가족은 이렇게 뭉칠 거거든요. 그게 바로 가족 역할이 되겠고, 그다음에 권력 균형도 같이 나오죠. 권력 균형. 요즘에는 옛날처럼 가부장제라고 할 만큼 남정네가 전리품을 가져오면 안식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집에서 살림을 하고 가족을 이끌어가고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바깥 양반이고 누가 안식구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특히 양육과 같은 이런 육아휴직급여 갔을 때 만약에 부부가 어린애의 양육, 육아휴직급여, 고용보호법에 나와 있는 육아휴직급여를 이끌어갈 적에 만약에 아내가 이제는 육아휴직을 끝내고 출근하게 되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서 애를 보게 된다면 누가 아니야? 모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도 역할, 가족 역할에 대한 사정이 되지만 또한 그로 인해서 살림의 또 가족의 전체 분위기의 구심점이 확 바뀌기 때문에 바로 여기 나오는 권력균형에 대한 사정으로 이렇게 또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력균형. 또 세대간 양상. 여러분들 댁도 마찬가지고 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너희 할아버지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아래 한 칸을 거친 손자 세대에는 인정을 넣어간지요. 우리 때는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래? 우리가 농담처럼 밥 없으면 라면 먹지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이 한 20년 됐습니다만 요즘 애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니트런 아무런 일자리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어떤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때 벌어가지고 필요한 것을 사고 그때 벌어가지고 여행 가버리고 이런 것을 우리는 안타깝고 불안하게 보는데 애들은 그러지 않는 것이 막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니트족이란 단어를 어른들은 부정적으로 보지만 젊은 애들은 그렇게도 할 수 있지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 양상, 옛 세대의 것을 가지고 미래의 세대에게 강요한다는 자체, 그러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또 미래의 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를 너무 부모가 또 받쳐주고 너무나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이걸 따지는 것은 바로 세대 간 양상에 대한 사정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가족 사정의 대상에는 가족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유형과 그리고 가족 구조라고 하는 소위 가족 체계나 가족 주범이나 가족 역할이나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권력 균형 여부나 또 세대 간 양상을 가족 사정의 대상으로 이렇게 구체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가족 사정의 도구. 아주 잘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반 가족 사정의 대상보다 더 잘 나오는 것이 가족 사정의 도구죠. 이 가족 사정의 도구에는 가족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 탐색 도구도 있고 수평적 탐색 도구도 있는데 수직적 탐색 도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과거로부터 어느 시점까지를 따지는 것이게 되겠는데 여기는 당연히 가계도 몇 대에 걸친 이거지요. 몇 대에 걸친 가계도 또 그런가 하면 생활력 도표 또 이런 것들은 수직적 탐색 도구죠. 언제 몇 대에 걸쳐서 아니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언제까지 이걸 따지니까 생활력 도표.
이 생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라이프 히스토리입니다. 라이프 히스토리. 생활 파워가 아니라 라이프 히스토리, 생활력 도표. 또 그런가 하면은 생태도나 사회적 관계망 지도나 또는 뭐 소시오메트리. 우리가 보면 가족들인데 가족 내에서도 무슨 소시오메트리, 사회적 관계망을 그려볼 수 있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다 자식이라고 예쁘지 않은 자식이 어느 누가 예쁘지 않은 자식이 있겠어. 그래도 막내는 유별나게 새끼손가락은 더 아파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그러면 아들, 딸을 가지고도 아이고 딸 바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아들, 딸 중에서도 딸에 이렇게 유별나게 사랑을 표시하는 아빠. 그럴 때 어린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집에서 여동생, 뭐냐면 조카, 아들, 딸 쌍둥이를 저희 집에서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손자를 키우시다는 사돈댁의 뜻에 의해서 아들은 또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지만 이제 농촌에 농사 지으시는데 농촌으로 이렇게 보내고 저희 아버지는 학교 교장이시니까 딸은 이제 데리고 이제 저희 집에서 키웠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보면 아들과 딸 중에 딸들이 말이 자발스러울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를 따라서 언제나 학교로 어린이집, 일찍부터 학교 어린이집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유별나게 빨리, 지 올해비보다 더 빨리, 10분 차이입니다만 올해보다 빨리 나가다 보니까 하루 내동 쉬지 않고 떠든다. 이 말은 그 말을 하는 것은 누구나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들내미는 놔두고 딸내미를 집중해서 다 보고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 들어주고 있는 거지. 이제 그리고 아들내미는 당연히 말은 하지 못했지만 가슴에 응어리가 졌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걔가 이제 벌써 선생님이 됐고 결혼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나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소시오메트리. 그래서 할아버지는 누구를 더 예뻐하고 할머니는 누구를 예뻐하고 엄마는 이렇게 소위 관계망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관계망을. 그러니까 요즘 TV라는 거 보면은 어린 자식이 나오고, 탤런트들이 나오는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 이동국 선수의 볼 적에 대박이라고 하는 어린애가 누가 더 이뻐라고 할 때 쌍둥이 누나 중에 누구 이렇게 선뜻 부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쌍둥이 누나인데 누가 더 이뻐 이렇게 표시가 상당히 위험은 사실은 소시오메트리는 무조건 이건 비밀이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공개적으로 누구 줄 거야? 이렇게 그걸 자기가 아닌 선택받지 않은 누나는 어른처럼 생각을 하나 어른처럼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순간적으로 가슴에 상처를 입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누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른이 농담 삼아서 선택의 대상이 내가 되는 것은 괜찮지만 나는 누가 더 이뻐? 라고 어린애들을 놔두고 이렇게 그 앞에서 비밀을 드러내면서 나는 누가 장난이라도 오면 애들은 장난으로 안 받아들이거든요. 바로 그런 거. 소시오메트. 그래도 가족 구성원 사이에도 이런 사회적 관계망 지도가 역시 가족 사정의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교재를 보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그런 내용, 그래서 가계도나 거기 4번에 있는 생활력 도표, 라이프 히스토리에 대한 도표는 수직적 탐색 도구고 생태도나 사회적 관계망 지도나 소시오메트리와 같은 경우에는 사유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평적 탐색 도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페이지를 넘어가 보니 이번엔 세 번째 단계를 거쳐서 네 번째 단계 목표 설정 및 계약 단계로 가보겠어요. 목표 설정 및 계약 단계. 목표 설정 및 계약 단계에서는 우리가 출제되는 것이 목표 설정 및 계약.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라고 하든 목표라고 하든 간에 목표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전에도 한번 그려본 것처럼 우리가 목적에는 이념이란 단어도 있고 목적이란 단어도 있고 목표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념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국가 수준에서 소망하는 목적을 이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념.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나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나 하물며 유치해서 걸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실천의 이념은 당연히 홍익인간이죠. 누구만 잘 먹게 살자는 선별주의적 입장이 아니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는 보편주의적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 수준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에 비해서 실제 우리가 몸을 담고 있고 살고 있는 사회 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목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개인 수준에 달성하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의 위계라고는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이념, 이데올로기. 국가 수준의 목적은 이념이라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 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목적이라고, 그리고 개인 수준, 개개인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 수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라고 합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위로 가면 갈수록 추상적이고 아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구체적이죠. 위로 가면 갈수록 애매하지만 아래로 내려오면 갈수록 명료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 구체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보면은 목표 설정 2번에 명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진술되어야 된다.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클라이언트와 합의하에 결정되어야 한다. 클라이언트 지식기술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된다. 다 좋고 7번에 반드시 기관의 기능과 일치하여야 한다. 반드시 8번에 클라이언트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9번에 과거는 삭제하고 현재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하는데 바로 중요한 것은 원칙이죠. 목표 선적의 원칙을 우리가 스마트 원칙이라고 합니다. 스마트라고 합니다. 스마트. 여기에는 5개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스페시픽. 뭐 영어 시간에 스페시픽.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는 목적보다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구체성을 가져야 된다. 다음 미주어블. 그리고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측정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다음에 attainable. 이건 획득 또는 달성 가능해야 된다. 뜬구름 잡는 것은 목표로 설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음에 result oriented. 이 목표라고 하는 건 똑같은 말입니다만 결국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교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오면 반드시 8번에 클라이언트가 달성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목표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결과지향. 목표가 뭐야? 결과지향이어야 된다. 또 그러면 타임 베이지드 또는 타임 리미티드. 시간 제한성. 언제까지나 아니라 시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목적의 구체화라고 하는 목표 설정에는 이렇게 스마트 원칙을 통해서 보통 설명을 하고, 그걸 풀어서 설명하자면 거기 목표 설정의 특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밑에 목표 선정 지침 스마트 나와 있죠. 해주시고, 다음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개입 전략의 구체화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장소, 비용, 여기는 그야말로 목표를 확인하고 다음에 어떤 기법을, 어떤 실천 기법을 쓸 것인지, 다음에 장소 및 횟수, 또 그러면 각각의 역할, 이런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다 읽으셨습니까? 고지하는 거죠. 고지. 하고 사인하시죠. 라고 해서 요즘 뭐 물론 계약에는 묵시적 계약도 있고 언어적 계약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다 서면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읽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여기 비용 및 통장번호. 일당 비용 얼마인데 통장번호는 어디고 며칠 날까지 입금이 되어야 시간 장소로 바로 이 상담실을 임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비용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바로 어찌 보면 이것을 약술로 오는 것은 첫 번째 만나는 접수 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이고 이걸 아주 구체화, 여기 구체화하는 것은 계약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사정의 대상부터 시작해서 목표 설정 및 계약까지를 다룬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다섯 번째 단계인 개입부터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